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밤에 찾아온 몽실 언니입니다. 오늘은 이토록 쓸모있는 불안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 책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지는 조금 됐어요. 근데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다르죠? 여기 뚱랑이도 있다고요. 오늘은 거실에서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방음 부스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실에서 찍은 적이 없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첫 장부터 읽어드릴게요. 끊임없이 재생되는 불안한 생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인간의 사유 능력은 존재의 증거가 될 정도로 강력한 것인가 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 생각은 온전히 내 것일까?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이후 현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과 합리성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활동 중 95% 정도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을 의식하지도 의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의식하고 또 의심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머릿속의 혼잣말. 여러 가지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한다. 이 말에는 놀랍게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심장박동 소리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처럼 계속 발생하기에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생각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독백의 형태로 일어난다. 머릿속에서 혼잣말이 종일 재생되는 것이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비숍은 저서 시작의 기술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 즉 셀프 토크를 하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한번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일하면서 쉬면서 운동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또 걸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배우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지어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소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주 가끔씩만 이 소리를 의식한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멈추고 고요해진 순간 내내 시끄러웠던 모터 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머릿속에 끝없이 자동 재생되는 혼잣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내 머릿속의 혼잣말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혼잣말의 말투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 마음속의 문장들을 바꿈으로써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삶에서 겪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삶은 실제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 너무 어려운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그와 동시에 몸이 긴장되고 어깨가 처질 뿐더러 진짜 자신감까지 줄어든다. 내 안의 목소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주 미세하고 작아서 잘 의식되지 않는 것조차도 그렇다. 내면의 비판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혼잣말은 너무나 일관적으로 부정적이어서 여기에 가상의 캐릭터를 부여해도 될 정도다.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우리를 내려다보며 일거수일투족 트집을 잡아대는 이 가상의 캐릭터를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비판자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의 비판자가 살고 있지만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감은 굉장하다. 그들은 선거 유세하는 후보들처럼 10톤 트럭을 타고 머릿속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마이크 볼륨을 최대치로 높인 채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낸다. 이것밖에 못해?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신경질적인 부모나 엄격한 선생님 또는 예민한 감독관의 모습이 떠오를 법한 말들이다. 이쯤에서 잠시 나의 내면의 비판자를 소개하겠다. 그는 완벽주의에 심한 강박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늘 이놈 때문에 피가 말랐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봤지만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할 때면 어김없이 그가 등장했다. 100점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까지 내가 들인 노력은 0점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100점, 1등, 완벽이 아니면 무가치하다고 여겼다. 그저 채찍질만 해대고 칭찬이나 격려를 하는 법이 없었다. 맘 편히 쉬는 꼴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니까 늘 그만큼밖에 못하지. 열심히 안 하는 건 죄야.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더군다나 내면의 비판자는 내 감정도 억누르게 했다. 그는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은 딱 질색한다. 나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작 이런 일로 울면 앞으로 어떡할래? 반대 상황에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름의 성취를 이뤄냈을 때 기쁨과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곤 했다. 불쑥 나타나서 운이 좋았네. 다음에도 잘하리라는 보장은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며 내 기분을 망쳐놓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 그게 바로 나의 내면의 비판자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내면의 비판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살면서 만난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다.
오직 내 자신에게 유독 가혹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이해심을 베풀면서 나 자신에게만 야박했음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 명상수행을 가르치는 심리학자 타라 브렉 박사는 내면의 비판자가 가진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내면의 비판자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일종의 나쁜 최면 상태에 빠져드는 셈이다. 이 목소리를 전부 믿어야 할까? 내가 오랫동안 내면의 비판자가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 황당했다. 알고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이유였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거부할 기회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다. 만약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면 한 번쯤 의심했을 것이다. 아닌데? 이만하면 열심히 했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는데 하고 말대꾸도 여러 번 했을 것이다. 하지만 머릿속에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건 내 목소리였고 내 생각이었다. 내 생각이 틀렸을 거라 의심하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생각을 의심하는 탓에 그것에 지배당한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는 이런 현상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지 않고 생각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럼 그게 왜 어려울까?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기록되지 않은 채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익숙한 목소리일 뿐더러 쉼없이 계속 재생되기 때문이다. 만약 내면의 비판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기록해서 글로 써두었다면 이 성격 파탄자야 하면서 그의 최면에서 훨씬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글이라는 형태를 갖춘 채 종이에 머무르는 생각을 관찰하면 쉽게 허점을 찾아낼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내면의 비판자의 허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한다. 탈융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융합의 상태를 벗어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모양의 플라스틱 물병 2개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녹아서 하나의 플라스틱 액체가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이 구별할 수 없이 섞인 상태가 융합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은 다른 것과 매우 쉽게 융합될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생각과 행동의 융합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치자.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가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생각을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는 내 생각이 만든 바로 그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외골수적인 생각에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오늘 출근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대충 일을 할 수 없다. 기분과 태도를 분리할 수 있듯이
생각과 행동 또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생각의 노예가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인지적 탈융합의 첫 단계가 된다. 하루 동안의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내면의 비판자가 떠드는 것인지 구별해보자.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내 생각 밑에 깔려있는 이름 모를 두려움. 앞서 등장한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비판이다. 물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기 비판적 자세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도를 잃고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이는 순기능을 잃고 자책을 불러일으키며 심하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까지 느끼게 만든다. 여기에 내면의 비판자에게서 마이크를 뺏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점점 어려워지며 불안감이 높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왜 늪에 빠지듯 점점 더 비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일까? 내면의 비판자, 너 정체가 뭐니? 자기 비판을 되뇌는 내면의 비판자는 부정적인 생각기를 건설하는 도로교통공단 관리자라 할 수 있다. 그럼 내면의 비판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한 사람의 불안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자리한 내면의 비판자의 정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진짜 정체는 흑마법사도 아니고 무서운 심판관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는 내쳐지는 경험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우리를 끊임없이 다그치는 것이었다. 내면의 비판자의 실체를 안 이상 더는 이 어린아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이 아이가 무엇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내면의 비판자가 두려움을 키워온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찍소리 못하게 해내지 않으면 우습게 보일 거야. 남들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도 돼?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게 될 거야. 이런 식이면 다들 나한테 실망할 텐데.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갈등은 피해야 해. 내면의 비판자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다. 우리는 살아가며 부모나 또래 집단, 미디어 등 사회로부터 주어진 이러한 믿음들을 알게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하고 이는 점차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는 동안 내면의 비판자는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온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공통점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생존 모드로 만든다는 것이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해.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돼. 와 같은 형태의 모든 믿음은 방심하면 죽는다처럼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나 할 법한 생각의 틀이다. 생존 모드에서는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이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자유롭게 삶을 실험해보고 경험하는 탐험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비판자를 거칠게 몰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일부면서 동시에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느끼는 두려움을 함께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겁에 질린 내면의 비판자를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고 말해보면 어떨까? 잘 자라 내 마음아.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목소리를 서너 살짜리일 때 내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자기 비판이 재생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이 아이의 목소리로 들려온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당신은 그 아이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아이의 두려움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두렵구나. 이해해.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아. 마음속에서 날뛰고 있던 내면의 비판자를 진정시키고 나면 이제 그 아래에 깔린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자.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두 번째 방법이다. 심리학 용어로 표현하면 비합리적 신념에 기반한 인지 왜곡 또는 인지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마음속 어린아이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워 겁먹게 만드는 믿음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세상을 전쟁터로 바라보고 살면 세상은 정말 전쟁터가 되고 만다. 내면의 비판자가 굳게 지켜온 믿음을 조금 바꾸어 보자. 사랑받기 위해서 꼭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돼.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아. 다들 이런 편안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 꼭 계획대로 살지 않아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누군가 실망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갈등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단어 몇 개만 바꿨을 뿐인데 긴장이 풀리고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딱 한 뼘만큼만 생각의 자세가 풀어지면 나답게 살아볼 용기가 생긴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는 내면의 비판자만 살고 있지 않다. 늘 책찍만 휘두르는 이 망나니를 잘 자라 내 마음아 하고 차분히 재워주는 이가 있다. 웬만한 일에 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경험 많고 세상 일에 다소 초연한 노인. 그렇지만 무한정의 애정을 품은 이 목소리의 주인은 내면의 관찰자다. 내면의 관찰자는 너무나 조용한 나머지 얼핏 보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를 깨우는 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내면의 관찰자를 깨우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휩싸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내면의 관찰자를 깨우는 방법을 살펴보자. 생각에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 바라본다면 우울증을 앓았던 10대 끝자락에서 내가 병원보다 자주 갔던 곳이 있다. 바로 백화점이었다. 아무 것에도 의욕이 없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힘을 내서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기분 전환이 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와 각종 화장품과 향수 냄새, 톡톡 튀는 알록달록한 옷들, 반짝반짝하는 시청각적 자극에 주의를 빼앗긴 동안만큼은 잠시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에세이 제목이 화제가 되었을 때 나는 10대 말에 보았던 백화점 풍경을 떠올렸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한 발 멀어지는 과정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세 글자. 겨우 떡볶이 때문에 죽고 싶다는 무겁고 극단적인 생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니. 어찌나 간단한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딱 한 발자국만 그 생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성복 시인은 한 글쓰기 강의에서 글쓰기가 힘들 때 떠올리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중 첫 번째 원칙은 이렇다. 내가 쓰는 글은 너의 글 이상, 내가 쓰는 글은 너의 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확히 너의 글이다. 내 글 좋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글 나쁘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쓰는 글은 나의 글일 뿐이니 조급해하지도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그저 쓰라는 것이다. 나는 단편적인 생각이나 몇 차례의 행동보다 더 큰 존재이며 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을 가졌다. 좋은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자기 자신을 쉽게 동일시하곤 한다. 생각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내 생각이 나일까? 하루에도 온갖 잡다한 생각이 어디에선가 흘러왔다가 다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는데 어떤 생각 하나로 나 자신을 설명하기에 나의 의식은 너무나 큰 존재다. 내가 하는 생각은 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만약 나 자신을 나의 생각으로 규정한다면 그건 마치 손을 가리켜서 나는 내 손이다 하거나 발을 가리키며 나는 내 발이다 하는 것과 같은 오류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배우는 사람은 없다. 불안한 걸음마를 떼던 우리가 마침내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찧었을까? 엉덩방아를 찧을 때마다 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원히 걷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 큰 우리들은 실수한 행동을 나의 존재 가치와 동일시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곤 한다. 말실수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별한 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하지만 나의 실수가 나라는 존재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과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바꾸는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치료라고 부른다. 인지치료의 핵심은 내면의 관찰자를 깨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인지치료만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한 번에 점프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과
실제 자신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을 형성하는 것이 인지치료가 가지는 효과다. 우리가 믿어왔던 고정관념에 빈틈이 생기면 그곳에서 변화의 싹이 피어날 수 있다. 무한한 생각의 틀 씌우기.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빽빽한 지옥철 속에 끼어 있으면 눈만 꿈뻑이면서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그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면 3년 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았던 광활한 대자연을 떠올리곤 한다. 뻥 뚫린 하늘과 대지, 시야에 다 담기지 않는 거대한 협곡. 그곳에서는 어떤 문제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여유와 넉넉함이 마구 솟아났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넓은 공간만 본 것은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도 보았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대략 500만 년 전부터 있었던 곳.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시간만큼 또다시 그 자리에 남아있을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다. 내 고민은 아무리 대단해도 겨우 100년짜리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시야를 바꾸듯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름하여 생각의 틀 씌우기다. 문득 드는 부정적 생각의 앞뒤에 언어의 틀을 씌워 생각이 뻗어나갈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덧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부담된다면 나는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자. 숨이 턱 막히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상황에 압도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된다. 틀 씌우기를 연습할수록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틀을 씌우면 생각은 밖으로 무한히 팽창하지 못한다. 그러면 압도당할 것만 같이 느껴졌던 생각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여유 공간만큼 관찰할 수 있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마음 장벽이 약한 사람을 놀리는 말로 유리 멘탈 또는 두부 멘탈이라고 말을 한다. 정신이 잘 깨지고 쉽게 으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한 멘탈이라는 말처럼 유니콘 같은 것도 없다. 마음 장벽이 처음부터 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한숨을 깊게 후 내쉰 뒤 한 발 물러날 수만 있으면 된다. 물러날 수 있으면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으면 불안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생각을 둘러싼 시간을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신이다. 어떤 문제가 자꾸 떠올라 불안하다면 그 생각 바로 뒤에 한참 후의 미래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를 상상해보자. 그때의 나도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생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숙제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극단적으로
긴 시간을 상상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문제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맞을 이별의 순간이 두려워질 때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먼 시간을 상상해 본다. 이별의 슬픔을 지나 나조차도 이 세상에 없는 시간. 가끔씩은 SF 영화처럼 태양계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까지도 상상해 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처음 생각은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 뒤였다.